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23강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사를 갖다가 살펴볼 때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갖다가 잡아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라 하면은 첫 번째가 수치제도. 수치제도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 다음이 토지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이렇게 크게 각 시대별로 이렇게 세 주제를 갖다가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편하겠더라,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치제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는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겠죠.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극도로 이 수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가 혼란스럽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진성 여왕식이 있어 극도의 혼란기를 거쳐 이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농민 봉기도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세금을 갖다가 원칙에 의해서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토지라든지 그리고 또한 호구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갖다가 어느 집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느 집에 누가 몇 명 정도, 남자가 혹은 여자가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양안이란 것도 작성을 하게 되고 오적이란 것을 드디어 작성을 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양안은 뭐냐? 양안은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경작지와 그리고 소유지의 크기를 갖다가 조사를 갖다가 몇 년마다 20년마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적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족의 구성원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을, 그 가족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거를 조사해서 기록을 해두는 건데, 이거는 3년마다 이렇게 작성을 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항상 말했지만 수치제도는 조, 용, 조를 갖다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는 뭐냐? 전세를 말하죠. 전세. 이거는 토지세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죠? 토지세를 갖다가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이 중에서 생산량에 얼마를 거뒀느냐? 10분의 1을 갖다가 거뒀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에 100가마가 생산이 되었다 이러면 10가마를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민전이라 부릅니다. 민전. 본인 땅에서 농사를 갖다가 지었을 경우에 생산량의 기본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땅이 없을 경우가 있겠죠. 본인이 땅이 없어 가지고 국가의 땅을 갖다가 빌렸을 경우에는 국가의 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공전이라 부릅니다. 국가의 땅을 갖다가 공전이라 부르는데, 국가의 땅을 빌려서 세금을 갖다가 낼 경우에는 생산량의 4분의 1을 갖다가 세금으로 납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땅을 못 빌렸다. 그러면 땅이 많은 사람에게 토지를 빌리겠죠. 이거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사전이라 부릅니다. 사전이라 부르는데, 이럴 경우에는 2분의 1을 갖다가 그 땅의 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100가마면 50가마를 땅 주인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 두 번째가 역입니다. 역은 국가에다가 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으로 통일 신라 시대 때와 납부 방식은 동일합니다. 크게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몇 세부터 16세부터 59세까지 이렇게 복무를 갖다가 하는 제도,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커다란 그 어려움을, 힘듦을 갖다가 안겨줬던 세금 제도가 바로 공납. 어느 시대나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다 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납부하는 제도인데, 공납은 국가에서 각 군과 주군현에 부과를 하면 그 주군현에서 각 집마다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각 집에서 어느 할당량을 갖다가 납부를 갖다가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고려시대 때는 상공과 그리고 별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상공은 뭐냐면 원래 규칙적으로 세금을 일정 시기에 납부하는 제도, 별공은 국가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납부하는 이러한 제도를 별공,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제도는 크게 항상 조용조, 즉 전세, 역, 공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 어떻게 나뉜다? 전세와 역과 공납. 이거는 크게 조선 중기 이전까지 이 세금을 내는 제도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토지제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제도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국사능력금융시험에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는 잘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일 신라시대 때 혹은 신라시대 때 토지제도는 노국과 그리고 관료전이 있었죠. 노국과 관료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조선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로는 전식과라는 제도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전식과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더라. 사실은 이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식과는 그럼 뭐냐? 이 전자는 밭전자죠. 이 전은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토지를 주느냐? 관직에 임하는 월급과도 같은 그런, 일단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 토지를 갖다가 지급하고, 그럼 시는 뭐냐? 전시할 때 시는 이 뗄감 시자입니다. 뗄나무 시자인데, 이 뗄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거둘 수 있는 산을 주는 거죠. 임야를 주는 겁니다. 임야, 산을 주는 거고, 몇 등급으로서 구분해 가지고 주냐면, 관직에 이때 고려시대 때 관직이 18등급입니다. 그래서 18등급으로 구분을 두어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갖다 하는 겁니다. 핵심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없고, 말 그대로 모든 땅은 국가의 땅입니다. 왕의 땅이죠. 왕토사상 임약에서. 그래서 무엇을 지급하는 거냐면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세금을 어느 예를 들어서 내가 관직에 고려시대 때 임명이 됐다. 그러면 너에게 어느 지역에 토지를 갖다가 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사를 하면 그게 내 땅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걸 수조건이라 부르죠. 세습은 당연히 안 됩니다. 세습은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누구를 지급으로? 관리를 갖다가 지급 대상으로 해서 부여된 고려시대 때 핵심적인
토지 제도가 뭐가 있겠다? 바로 이 전시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전시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기 때부터 정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자 이걸 봅시다. 표를 갖다 한번 그려보면 이거 다시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토지 제도가 바로 마련된 것은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전시가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역분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940년에 만들어졌다 되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태조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태조가 왕이 오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분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토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분전은 무엇에 따라서 지급하였느냐? 농공 행상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다는 거죠. 이 농공 행상이란 말은 공을 논하고, 그러니까 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그에 따라서 상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인품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태조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적게 지급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토지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경종 시기 때 시정전시가라는, 드디어 처음 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전시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시정전시과라는 제도가 97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주관적인 성격의 인품과 거기다가 관품, 그러니까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갖다가 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 경종 때는 온전하게 우리 그 고려시대 때의 등급, 관리의 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품으로 지급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이 되었다. 그러다가 목종 때 다시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되었다 해서 개정전시과 이렇게 부르는데, 99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됩니다. 이때는 고려의 관등체가 완전히 이제 확립된 이러한 상황이라서 이때는 무조건 관품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인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이제 객관적으로 18등급에 따라서 이때 거의 완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18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왜? 차등을 두어서 관품에 따라서만 토지를 갖다가 지급하고, 이때 또 역시 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더 누구에게 우대했냐면 문벌들에게. 목종 때는 12세기 그 목종 때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문벌 귀족 시대가 나아가죠. 그래서 문벌 귀족들에게 더욱더 우대해서 지급을 갖다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종 때 이르러서 문종 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벌 귀족의 가장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무신들의 불만이 좀 높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경정 전시과라는 것을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1076년입니다. 1076년에 이거는 드디어 전현직이 아니라
토지가 점점 줄어들었겠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리에게 주는 토지의 지급량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전직 관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경정전시가 때는 특징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고, 이때 그 문무 관리의 차별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에게 적게 지급된 토지에 대한 불만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무신들을 갖다가 우대했다기보다는 차별을 갖다가 줄여주는 그러한 토지제도가 경정전시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크게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정시과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무신난 이후에 이게 보시면 이후 무신정변을 거치죠. 무신정변을 갖다 언제 거치게 되냐면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무신들의 농장 확대가 점점 커집니다. 대농장을 갖다가 확대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땅을 갖다 지급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녹과전이란 것이 원종 때 지급이 되는데 실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후 이러한 토지제도의 원간섭기 때 이르게 되면 더욱더 근문세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새로운 토지를 갖다가 토지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법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졌더라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지제도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시가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토지제도를 이루어졌지만, 이 전시가 이외에 또 지급된 토지가 있습니다. 전시가 이외에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토지가 지급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공엄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엄전은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갖다가 우리는 귀족사회라고 부르죠.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위 관직의 귀족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토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공엄전입니다. 이 공엄전은 그래서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냐면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공엄전입니다. 그래서 오품 이상이 되면 이 전시도 받고 공엄전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습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발판이 되겠죠. 이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은. 또 한 가지가 군인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전은 누구에 지급되냐면 2군 6위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있죠. 우리가 고려의 군사제도를 볼 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는데,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뉘어진다 했는데, 이 2군 6위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지급군인입니다. 지급군인이라서 지급군인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세습이 되어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시대 때는 거의 직업이 세습됩니다. 신분이 세습된다고. 아버지가 중인 출신이면 자식도 중인 출신으로 거의 직업상 유지가 되고, 아버지가 고위 귀족이면 아들도 고위 귀족 형태로 이런 식으로 거의 계속해서 직업이라든지 신분이 세습되어지기 때문에 토지도 그에 따라서 같이 계속해서 세습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외역전이라는 토지도 국가에서 지급되게 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된 거냐면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입니다.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역시 이것도 지급이 세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도 그대로 세습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 보시면 공원전, 군인전, 외역지는 세습이 되는 토지입니다. 참고로 전시과는 세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원전, 군인전, 외역지는 세습이 되는데 이런 세습이 되는 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영업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에도 한인전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지는 거냐면 육품 이하의 관리에게 지급된 관리가 아니라 관리의 자제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육품 이하의 관리는 당연히 전시가가 지급이 되고 전시가 지급이 되고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 중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런 자제가 있으면 약간 품위 유지 목적으로 지급한 땅이 한인전입니다. 관리의 자제가 백수로 있으면 좀 보기 안 좋고 경제력도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품위 유지를 해라 이런 명목으로 지급한 토지가 한인전. 또 구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구분전은 하급관리나 혹은 군인의 유가족, 그러니까 하급관리나 군인이 업무상의 업무 이외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본인 그 부인이나 자식만 남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역시 품위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한 토지가 구분전.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활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는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이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경제활동.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토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면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은 이 경제활동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경제활동에서 농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농업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농민 안정책의 일종으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지죠. 실제로 고구려 시대 때 제일 처음 만들어질 게 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진대법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고국천왕 때 만들어진 제도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고려시대 때도 태조 때 만들어진 제도가 흡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흡창이라고 부르냐면 이 창고에다가 이런 쌀 등을 보관을 갖다 하는데 그 창고 색깔이 검은색이었답니다. 그래서 흡창. 그러다가 성종 때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종 때 의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더라.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또한 그 고려 때 이르게 되면 농업 기술도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농업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르게 되면 우경이 일반화됩니다. 우경의 일반화. 우경은 소를 통해서 경작을 하는 제도. 그리고 자 이걸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내기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내기법은 고려시대 때 완전히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실시됩니다.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이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닙니다.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실시가 되고, 이때 정부에서 크게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효율성이 큽니다. 노동력도 감축시켜주고 생산력도 늘어지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생산 방법인데 왜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무엇에 취약하냐면 가뭄에 취약합니다. 이 모내기법은 가뭄에 취약하고 때문에
그 해에 가뭄이 들면 그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시설이,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리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내기법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런 수리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다가 조선 후기 때에 이르게 되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그 외에도 시비법 등이 발달합니다. 시비법이 발달하더라. 시비법은 뭐냐면 거름, 비료 이런 것들을 주는 거. 따라서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2년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이 보급됩니다. 윤작법이라고도 부르는데 2년 동안 뭐 3개의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더라. 다음 상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하나 체크. 경시서라는 상행위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상행위 관리 감독 기관으로 경시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이때 상평창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평창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고려 때에 있던 기구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공업도 봅시다. 수공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고려 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관청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관청수공업,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도해서 수공업을 갖다가 하는 이런 관청수공업. 그리고 한 개 더, 소수공업. 소는 여러분들 그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에 보시면 향, 부곡, 소가 있죠. 그 중에 소는 국가의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공업이 발달하다가 후기 때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민간 수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사원 수공업, 절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이 화폐인데, 화폐. 고려시대 때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만 알아두시면 될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이때 드디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성종 때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폐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적어줄까? 최초 화폐다, 우리나라. 그 외에 해동통보라든지 사만통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만통보가 맞죠? 사만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언제 때 만들어지냐면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숙종 때 그 화폐를 갖다가 주저하는 기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주전도감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전도감이라는, 이거는 뭐 하는 기구냐면 화폐 주조 기구입니다. 화폐 주조 기구로 주전도감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꼭 그 병처럼 생긴 돈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은병이라고 부릅니다. 은병 혹은 활구, 이런 화폐가 만드는데 실제로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무역항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역항 별표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무역항으로는 병난도라는 곳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 벽난도는 위치까지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도 기출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보시면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감을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 부병 한일에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두 과에 해당하는, 과에 따라서 또 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은 그에 따라서 뗄나무를, 토지를 주거나 뗄나무를 주라, 정과 시를 줘라는 거죠. 전식과가 시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식과, 그죠? 그리고 도평 의사사가 놓았으니까 바로 고려군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평 의사사는 원간석기 때 도병마사가 원래 이름이 도병마사였는데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도평의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지금으로 은병 한 개를, 이거 고려시대 때 사용되었던 화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보기 안에 있는 것은 어느 시대를, 고려시대를 갖다가 의미하겠죠. 그럼 고려시대와 연관성 있는 경제 파트를 골라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고려시대 때는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득대가 광산을, 이것도 조선 후기 때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3번도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내용입니다. 견종법의 시행으로 해서 골뿌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밭에 고랑과 이랑을 파면 고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법을 견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조선 후기 때가 됩니다. 벽난도 나왔습니다. 4번에. 그죠? 이거는 고려 때가 되겠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나누어 전세를 거두겠다. 이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는 조선 시대 때, 세종 때의 일입니다. 조선 전기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세종대왕 때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되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을 온 것은, 벽난정은 이 벽난도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게 나왔으니까 바로 고려시대 때의 경제 모습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팔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보시면 이거 고려 때 조금 전에 배웠었죠. 고려가 될 것이고, 다음 또 나왔습니다. 상품 작물 재배. 이거는 조선 언제라고 했죠? 후기. 내상 만상. 이거는 역시 조선 후기 때의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때 사상이라요, 개인들이 이제 무역업을 통해서 크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내상, 만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 득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이 득대라는 사람은 역시 조선 후기 때 광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광산업을 통해서 크게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득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역시 조선시대 때 강해군이 맨 처음에 실시한 공납을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 조세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선 강해군 때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경제 파트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바로 이 경제 활동,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는 경제 활동 파트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